여러분들 이 화면이라고 참.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가서 우리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서 보면 알겠지만 수리 모형 실험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100%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치 모형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공사를 수리 모형 실험이나 수치 모형 실험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트 현장, 지금 건설업계가 되게 시끄러운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S-오일에서 4조 원짜리 플랜트 공사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결정이 될 건데 4조 원입니다. 4조 원이면 거의 40억 달러잖아요. 굉장히 큰 거고, 이건 더군다나 국내 현장인데, 국내 현장. 해외, 예를 들어서 중동에 40억 달러하고 국내에 40억 달러 하면 국내 40억 달러가 중동에 6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일꾼으로서. 이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울산의 대산공업단지 내에다가 어떤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대림산업하고 대우건설하고 한 팀, GS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한 팀, 그 전에는 여러 회사가 막 난립했었는데 S-오일에서 이거는 4조 원을 한 팀에 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공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화나 뭐 이런 조그만 건설회사들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그런 데서 플랜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를 해줘야지 되는데,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 석유화학 플랜트면 여기는 뭐가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프로세스를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에서는 그거에 맞는 파운데이션, 기초 구조물을 우리가 가서 건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기계를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나 화학공 쪽에서 들어와서 전기 배선도 해주고, 실제로 어떤 화학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하는데, 이걸 다 수리 모형 실험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모형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은 여기 원유, 즉 크루드 오일이 들어와야 된다. 그걸 가공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뭐 디젤을 만들어낸다든지 가솔린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니까 이 크루드 오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 탱커가 와서 정박을 해야지.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파이프 라인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탱커가 와 있는 이 정박시설, 즉 부두, 항만시설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수치 모형 실험이나 수리 모형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전부 수치 모형 실험이나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의 거의 상당 부분, 특히 물과 관련되는 공사는 거의 대부분 수리 모형 실험하고 수치 모형 실험을 필연적으로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바이의 현대건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항만 시설이 또 필요한데, 그 항만 시설은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우리나라 못 믿습니다, 수준을. 그래서 델프트 공과대학 애들이 수치 모형 실험도 하고 쓰나미 해석도 하고 그래요. 쓰나미 해석은, 지진의 해석은 제가 더 잘하는데 코리아 타이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수치 모형 실험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웃라인입니다. 이동수라는 사람은 요 C테크 R&D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데 좋잖아요. C 바다, 테크 기술, R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얼마나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는데 회사는 조금 안 합니다. 한 직원 20명 정도 되고 수치 해석하고 관측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부경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한 4-5살 어린데 그래도 돈을 좀 벌었어요. 한 100억 벌었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런 순서로 하겠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해안 수리 현상, 해안에 나타나는 수리 현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게 뭐 별로 좋은 말은 schematic for numerical model 뭐를 써놨는지는 제가 이 자료는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문학 때 이런 거 많이 다루었습니다. 수문학에서 이제 수문학은 말 그대로 워터의 사이클, 물의 순환 과정인데 이건 바다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먼 바다에서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파도도 불어오고 여기에는 이제 해안류가 있다, 해류가 있다. 이런 해류들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웨이브 인듀스드 커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도에 의해서 생긴 해류들도 있고 물론 이제 조석에 의해서 생긴 조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 잘 보이냐? 나만 안 보이냐? 니들도 이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지요. 이게 왜 그런 거야? 컴퓨터가 문제가 있냐? 지혜가 문제가 있냐? 아니 교수회 때 이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거를 좀 여기가 무슨 현대건설 강의실이냐? 걔네들이 2억 원 줬는데요. 창피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여기 취속류라 그러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물론 파도도 생기지만 해류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취속류라고 그럽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wind driven curr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서부터 해운대 앞바다에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깊은 바다로 사람이 저절로 이끌려 나가가지고 하느님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인다.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다가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커런트들도 있고 이안류라고 그러는데 이안이라는 말은 해안에서 떨어져 있다, 이별한다 그럴 때 그 이자를 쓰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해석을 해야지 여기다가 방파제도 짓고 항만시설도 짓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야적장도 짓고 아니면 여기다가 마리나 센터 요트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짓는 시설을 마련하고 저기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데서는 탱커라고 그러잖아요. 오일 싣는 크루드 오일을 원유를 싣고 온 큰 탱커가 여기 와서 오일을 공급하고 다시 그거를 가공한 디젤 같은 거를 싣고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든지 원자력 발전소라 그러면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상당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니까 인테이크 구조물도 또 지어야지 되고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적국 가상 적국이라도 적국 애들이 와서 잠수하면서 또 어뢰를 발사해서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거 방어 대책을 또 세워야 돼요. 모든 이런 시설들을 해야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걸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징 있는 중요한 몇 가지만 하게 됩니다. 어렵죠. 이게 여기 이제 스케치라는 말이 좀 빠진 schematic sketch for numerical model. schematic이라는 말은 뭐 조직적인 간편한 뭐 그런 말입니다. 계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바다의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계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여기 있는 걸 100% 다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대개 공사비의 5%에서 10%를 설계비로 봅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데 우리나라는 설계비를 막 깎아요. 건설회사에서 설계비를 무척 많이 깎습니다. 왜? 설계가 아무리 잘 됐다 그래서 자기네가 그 공사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보겠지만 어디 100원짜리 공사를 62% 즉 100원에 원래 공사를 설계를 해놨는데
그걸 62원에 아니면 60원, 심지어는 40원대 이하로 그걸 치고 들어가서 자기네가 따면 정부 쪽에서는 40원 전략했다 그래요. 그 돈은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100원에 설계한 걸 60원에 공사를 했으니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됐겠냐 그 말. 그러니까 맨날 담합을 종용을 해요. 담합을. 그래놓고선 또 담합하면은 또 벌금 내라고. 지금도 무슨 한국가스공사인가에 뭐 하는 게 있는데 대림산업,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데는 1,000억 원대 이상 벌금을 물어야지 될 가능성이 있다. 1,000억 원 이익을 내려 그러면 1조 공사를 해도 1,000억 원 이익을 못 낸다 지금은. 그러니까 설계비가 적절하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반드시 최저 낙찰가가 좋은 건 아니더라. 100원짜리 공사를 어떤 사람은 80원에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0원에 하겠다고 그러면 발주하는 입장에선 40원에 하겠다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60원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 사람이 40원에 그 공사를 제대로 할 건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놔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하면서 어디다 떠넘기냐면 그걸 하청업자한테 떠넘깁니다. 한 4, 5년 전에 부산의 감천항 항만공사를 하는데 한라건설이 기술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60점, 돈, 금액 써내는 게 40점. 근데 걔네가 기술에서 뒤졌는데도 금액을 확 낮춰 들어가서 100원짜리 공사를 39원인가 하겠다고. 40원도 아니고 39원에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갔어. 그래서 됐어요. 한라건설이. 걔네는 딸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돈을 왕창 적게 써냈습니다. 그러면 한라건설이 적자를 보냐? 적자 절대로 안 봅니다. 한라건설. 누구한테 그걸 떠넘겨? 하청업자한테 떠넘겨.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런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원짜리 공사는 아무리 못해도 95원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정부 쪽에서도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다 항만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고려를 해야지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안 쓴다. 설계비에다가. 왜? 아까우니까. 그래봤자 다 했는데 가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설계비를 뭐 조금 써서 50억에 했다 그래봐요. 5% 하면 1,000억 원짜리 설계하는데 50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수 신북항 공사 1,300억짜리 공사인데 한라 SK 현대건설 이렇게 했는데 현대건설이 땄습니다. 그럼 한라하고 SK는 닥쳤던 게 지붕쳐사본. 상무들 모가지 날라갔을 거다. 담당 상무들.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0억이 그냥 허공에 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적게 쓰려고 그럽니다. 허공에 날아가도 좀 덜 손해보게 할 정도로 이렇게 나는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생기니까 심해파가 생기고 신해파가 얕은 바다로 우리가 천해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파랑과 연안류를 해야지 되고 뭐 항상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진의 일하고 폭풍의 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지 되고 조석도 해줘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그런다. 거기는 이제 지진의 일에 관해서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건 고려는 안 하지만 조석은 고려를 한다. 그 조석이 서해니까 굉장히 조석 간만의 차가 큼으로 인해서 그 조석에 의해서 생기는 커런트 흐름이 조류인데 타이덜 커런트인데 조류의 흐름이 엄청 빠르다. 그 서해 쪽은 특히 그쪽은 빠르다고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진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게 이제 부진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만 내에서 파도 굉장히 롱웨이브 장파에 의해서 항만 내의 물이 크게 운동하는 겁니다. 뭐 되게 어려운 용어고 대학원도 박사과정 정도 돼야지 아마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운 이런 자연 현상을 해석을 해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파도하고 조석입니다. 파도하고 조석. 그러니까 파도는 항만의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조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거를 수리모형 실험을 한다 그러면 주로 파도에 대해서 수리모형 실험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건설기술연구원 갔을 때 그 실내에 들어갔을 때 막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는 그 실험을 하기 위한 그 현장을 예를 들어서 100대 1로 줄여가지고 현장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데서는. 장기적이고 해안 수리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일본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그 현상을 관측하고 재고 그래야지 되는데 잘 안 재요, 우리나라는. 왜? 돈. 먹고 살기 바쁜데 여기다 돈 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역사적인 격변을 많이 겪었죠. 일제시대 36년 했지. 코리안 워, 즉 6.25 전쟁 동안에 거의 상당수의 이런 그동안에 많지도 않았던 관측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이후 자료이기 때문에 끼케야 아직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해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자료나 파랑자료, 조석자료, 해수 유동 자료들은 오래된 게 좋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울진 원자력 발전소 가면은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도 조석의 움직임을 재는, 물론 이제 동해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타이달 게이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자동으로 재개되어 있는데 망가졌어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것인데도 지금은 다시 고쳐놨을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해서. 근데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잘 보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을이라 그래서 국립해양조사원, 인천에 있다가 지금은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조석 관측 자료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롱 히스토리는 없다. 오래된 자료들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것들은 거의 자동으로 잽니다. 그 재는 게 여기 어디 제가 그림을 하나 내가 어디 갔어? 얘 해안공학 강의 노트 여기 없지요? 에휴, 이 닭대가리. 얘는 왜 안 오냐? 해양과학 저거는 없는데 여기. 자료. 이건 논문이고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관측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을 어디서 물이 묻혀져 있냐 이게. 여기 이제 바다면은 예전에는 저 조석 뭐 저런 걸 재는 기계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데, 기계를 물론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육지 쪽으로 어딘가에 와 있겠죠. 케이블로 연결해서. 근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끊어버리면 얘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임에도 물론이고 이 관측 기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달 게이지를 어디다 하느냐면 여기다가 운물을 하나 판다. 육지에서 이렇게 운물을 하나 판다. 땅을 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물이 같은 높이 올라오는 거죠.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높이. 물론 여기도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게이지를 얘에 올려놓지 않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기에다 연결. 안전하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기는 여기서 조그만 건물 지어놓고 건축하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선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없는데 일본은 그런 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연구를 하냐 그러면 여기서 잰 조석 자료하고 여기서 잰 조석 자료가 똑같지는 않더라. 같은 높이에서 쟀는데도. 그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 유체역학 때 배우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 큰 단면에서 작은 단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급축소에 따른 수도 손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관 손실이 또 생기죠. 이 관을 통계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면서 그 굴절에 의한 꺾인 거에 의한 또 수도 손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냥 쟀다고 이게 여기 자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잴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래서 보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놀이나 이런 데선 저런 거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항만공사를 할 때는 그런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놀이가 하는 데는 중요 지점만 하지 아무 데나 다 하진 않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다 항만공사를 한다 그러면 못한다. 그럴 때는 이 C테크 R&D 같은 이런 관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이런 걸 주고서 돈을 주고서 니네들이 여기를 한 3개월만 관측을 해와라. 왜냐하면 조석 같은 거는 파도도 마찬가지지만 파도는 1년, 조석 같은 거는 몇 개월만 하면은 루틴하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석은 이제 그렇더라도 파도는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북서 계절풍이 분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통상 1년을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 같은 거는 무슨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런 걸 사전에 연 단위로 이렇게 관측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회사 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표사라는 거는 모래 이동하는 거, 해안선 변화, 수질, 하천. 이제 하천이 옆에 있다 그러면 좀 또 어렵죠. 그래서 항만공사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에 그러니까 요런 여러분들 야 풍천 장어라는 말 들어봤냐? 장어 맛있잖아. 비싸고. 근데 장어집 가면 어떤 데는 풍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기수역 지역을 통상 풍천이라고 합니다. 기수역은 뭐냐?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는 지역, 하구 지역. 기수라는 거는 담수, 염수. 그러니까 얘는 소금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민물인데 요 사이쯤에 해당하는 거를 기수라고 그러고 이 기수역 지역을 풍천이라고 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 그런 걸 풍천이라고 합니다. 그 장어가 원래 그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을 할 때는 육지에 와서 산란을 한 다음에 다시 걔가 부화를 하면은 강으로 가요. 저 연어하고 비슷하다, 연어하고.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면 실뱀장어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뱀장어. 그거 한 마리에 막 1,000원, 2,000원 그렇게 한다. 조그만 거, 많은 가느다란 거. 이거 백목끼리만한 건데 가느라요. 멸치보다 가느는. 그런 거 한 마리에 막 몇천 원씩 한다. 왜? 인공이 안 되니까, 양식이 안 되니까, 차이가 나니까. 걔는 잡아다 기르면 걔는 자연산 장어다. 한 마리에 되게 비싸게 받아. 그런 저렇게 하천이 포함된 지역을 할 때는 좀 더 조심해야지 되고. 여기 이제 단면 수리 모형 실험은 그때 김영택 박사가 보여준 그 수영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로가 하나 있는 거. 우리 수리 실험실에 있는 것도
단면 수리럼을 할 수 있는 수로입니다. 우리 거는 32m, 높이가 1.1m, 폭이 0.6m인데 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거는 깊이는 한 2m 되고 폭도 1m, 길이는 50m니까 여름에는 거기다 물 받아놓고 수영해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장비죠.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건설기술연구원밖에. 너무 고가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다가 그런 거 절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평면 수리 모형 실험을 할 수 있는 저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그러니까 이거는 3dimensional, 단면 2dimensional 하는 겁니다. 실험은 당연히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얘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통상 평면 수리 모형 실험 하나만을 하려면 5억 원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얘는 1억 원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것도 건설기술연구원, 뭐 대학교 이런 데도 하니까 싼 거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턴키 많이 할 때는 그거를 할 데가 없어서 건설기술연구원은 A라는 회사가 했다 그러면 3차원 수리 모형 실험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면 어디다 가지고 중국에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일본에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같은 그런 거는 정부에서 못 나가게 해요. 혹시 해군기지 설계도 그런 게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딴 나라에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단면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 거고, 이런 거를 할 때는 평면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데, 여기 이제 두부의 안정성 그런 말인데, 두부는 토프가 아니고 중국말로 두부를 토프라고 씁니다. 토프. 두부는 방파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 끝부분, 머리 부분, 머리 두자를 써서 여기가 제일 잘 망가져요.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회절을 합니다. 여러분 빛에 굴절 회절하듯이 굴절 회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리 모형 실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원도라는 건 항만 내에 항만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이번에 저 해양수산부에서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 만들어놨는데, 저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내주겠지. 거기에 보면은 정원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내에 보면은 항구가 제일 큰 배가 예를 들어서 10만 톤짜리 배가 10만 톤을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항구 내에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의 높이는 예를 들어서 0.5m 이하여야지 된다. 그런 식으로 설계 기준을 전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제주항인데 항구 내에서의 파도의 높이는 아무리 험해도 1m 이내야지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2m가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실험을 해가지고 1m 이내가 들어오도록 방파제 높이라든지 방파제 방향이라든지 방파제 형식 같은 거를 정해야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서 파양선이라는 건 파도가 진행하는 방향인데, 이거는 수치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 조건으로 주고 설계파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수치 해석을 해서 항내에서 파고가 얼마까지, 아까 그 설계 기준 맞추는 거고, 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동률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항구가 한 달에 30일이 있는데 30일 내내 가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동률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가동률을 얼마 이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항주파라는 말은 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파도를 항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배들이 지나가면 큰 일은 없지만 그 컨테이너선 큰 것들이 지나가면 조그만 배들은 주의해야지 됩니다. 수치 파동이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도를 쐈을 때 어디까지 얘가 기어 올라가고 여기서 유속은 얼마고 이런 걸 바로바로 계산해 주는 방법.
예전에 저희가 대림산업에서 그땐 돈 많이 안 받았는데 3천만 원씩 받고 이런 거 몇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치 해석을 해주면 걔네들이 공사를 따면 좋은 건데 잘 못 따면 저희들도 좀 안 좋죠. 수치 파동. 그 다음에 해빈류 잘 안 합니다. 해안에 어떤 해류가 생기는가를 배우나. 이건 더 안 하고 지형 변동이 어떻게 되나. 이 정도는 뭐 그 공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롱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대해서 해안선 변화한 거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들이 할 일은 아니고 회사들이 하는데 그런 거는 이런 그 프로젝트 돈이 대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나 지금 이 발표한 C테크 R&D 그런 데서 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해빈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안선에서 바로 그 즉시 이런 게 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 하와이의 호놀룰루 해변에 가면은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은 여기가 모래가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방파제가 많이 세워놨어요. 이렇게 이걸 돌제라 그래. 돌출된 방파제다. 그래서 돌제라고 합니다. 돌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커런트가 이렇게 롱쇼 커런트라고 해안선을 따라서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얘가 여기를 쭉 가면서 모래를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요. 딴 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가다가 여기 딱 만나면 여기다 쌓아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저거 하는데 얘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 여기저기 건설해 놓는데 요거는 굉장히 롱텀입니다. 몇십 년, 심지어는 몇백 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 단일 공사에서는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유동을 그 파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현상인데 뭐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를 해석을 해야지 돼. 확산은 뭐냐면 그 허베이 스프리트처럼 이렇게 유조선 같은 게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고가 나는데 유조선이 바닷물에서 이렇게 터졌다. 그럼 기름이 막 분출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름이 계속 솟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1시간 뒤에 5km 지점에서의 농도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거를 계산을 미리 예측을 해 놓습니다.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확산을. 그 다음 퇴적. 여러분들은 잘 걷질 않는데 지금 저는 아침에 와서 저기 어디야? 이 청계천로 쭉 따라가면 저기 서울 숲 가는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가봤어? 거기까지 걸어갔다 와요. 아침에 7시에 나갔다가 8시쯤 들어오는데 지금도 옷에 땀이 엄청 나 있는데 거기 가니까 요새 뭐 하냐고 그러면 백호가 한 3대인가 몇 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강에 들어가서 백호가 강에 들어가서 뭐해? 미꾸라지 잡겠어? 준설하고 있대. 준설. 땅을 파내는 강물이나 바닷물에서 흙을 파내는 작업을 준설한다고 그럽니다. 준설. 그 준설 작업하는데 그 준설한다는 거는 결국은 뭔가 와서 모래가 쌓였으니까 흙이 쌓였으니까 그걸 파내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첫 번째 여름에 장마 들면은 준설을 안 해놓으면 단면적이 작아지니까 수위가 더 올라갈 저거 놓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는 안 오겠지만 한강에 유람선 다니는데도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자꾸 모래가 쌓이면 파내줘야지 됩니다.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퇴적이 얼만큼 되는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대부분의 항만공사에서는 별로 안 합니다. 이건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에 같은 데 가면 그 배가 다니는 선로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 배가 막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 배가 다니는 길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준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퇴적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나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맞아요. 퇴적을 할 수 있으면 역시 이거에 반대가 되는 침식 또는 세굴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현대중공업에서 돈 주면서 바다에서의 세굴을 한번 옵쇼어 스트럭처, 해양 구조물에 얼마만큼 흙이 깎여 나가는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돈 조금 받고 했는데 자기네가 하면 돈 많이 들지만 우리가 하면 인건비가 싸니까 하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상용 프로그램을 쓰라 그랬습니다. 스타 CCM이라고 조선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1년 빌릴 때 480만 원 주고 1년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의 퀄리티가, 물의 수질이 변형되는 게 있나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고, 해수 교환이 잘 되나, 해수 교환이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해수 교환이 안 되면 방파제 내에서, 항구 내에서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입작 추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뭐 별로 하진 않겠습니다. 세굴, 아까 말된 이런 거를 한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원 기둥이 하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옵쇼어 스트럭처의 기초죠. 파운데이션. 여기서 파도가 오든지 어떤 흐름이 올 때 이 주변에서 흙이 얼마만큼 파이는가 해줘서. 체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려서 잘 몰랐을 건데, 예전에 새만금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육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뚝으로 막은 거예요. 바닷물 여기를, 이만큼을 바다를 여기를 이렇게 뚝으로 막아버린, 이게 새만금. 시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뚝으로 막아버려서 이 바다 호수가 생기는 거죠. 그 이제 막 뚝을 쌀 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여기서 이렇게 싸워요. 그 어떻게 싸냐면 여기 뚝이 있으면 이렇게 전방쌓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덤프트럭이 뒤로 와가지고 여기다 부려놓습니다. 돌덩어리를. 그러면 이렇게 쌓아나가 여기서 불도저가 밀고 또 쌓아놓으면 밀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맨 마지막 이게 연결이 아직 안 됐는데 요 구간을 체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합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치 우리 연속 방정식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유속이 엄청 빨라진다.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돌덩어리, 뭐 집채만한 돌덩어리 갖다 놔도 휙 바닷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걸 현대건설이 이제 새만금 때 할 때 이런 거 할 때면 막 신문사에도 부르고 방송사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만세 한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명한 거는 아산에 현대건설이 그 자체적으로, 국가공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그 농장을 하면서 이걸 막을 때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어떤 방안을 세웠냐 그러면, 여기 워낙 물이 빠르니까 이 새만금 할 때는 돌망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철로다가 돌망태를 만들고 여기다 돌로 꽉 채워. 이건 무게가 수십 톤 되죠. 그걸 갖다 놓고, 그래도 씻겨 내려가지만 자꾸 갖다 놓고 해서 마지막에 체절을 했는데, 아산 여기 농장 만들 때는 그거를 토목사업본부 야 방안을 제시하라 그러는데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럼 좀 해, 그러면 쫄병들이 안 하면 쫓겨나니까 하죠. 유조선, 못 쓰는 유조선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렇게 놓고, 길어요. 유조선이 기니까. 유조선을 놓고 유조선에 물을 채웠어요. 그 기름을 채운 게 아니라 물을 채웠어요. 바닷물을. 그럼 유조선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았을 때 여기 막고서 여기를 막았습니다. 근데 토목사업본부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근데 현대건설 그때 토목사업본부장이 누구냐 그러면 서울대 토목공학과 나오신 분인데,
예전에 현대건설에서 가장 기술자다운 기술자라고 그러는 권기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토목사업본부장인데 반대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한테. 잘렸습니다. 가차없지. 김정은이한테 잘못 보이면 가차없이 자라농장 가서도 잘리고 잘리듯이 이렇게 잘립니다.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사람.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안 되면 잘라. 이거 바른 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대통령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자른 건 아니고 자기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능하다고 우리가 저 있을 때 부사장이셨었는데 하여간 여기 이런 거를 체절한다. 체절. 그래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을 수치 모형을 이용해서 하는데 체절하는데 무슨 수치 모형 실험 유속 계산해줘야지 돼. 유속을 계산해줘. 유속을 계산해줘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한 돌덩어리를 놔야지 걔가 안 씻겨 내려가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해놨냐 얘는. 그 다음에 유류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거 그 얘기죠. 허베이 스프리트 같은 거 하천 종단 이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하천에서 부유물질 내려오는 거를 뭐 수치 해석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이고 태풍이 올 때 부는 같이 동반되는 해일을 폭풍해 스톰 서지라고 우리가 얘기한 쭈나미 이거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거 여기 이거 1983년 지진해일이네. 여기서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지진해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등고선은 도달 시간을 얘기합니다. 도달 시간을. 그래서 한반도까지 오는데 대략 100분에서 12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여기 93년에 여기서 요거는 뭐 일본에서는 한 140명 정도 죽었어요. 여기서. 이건 지진해일이 번져가는 걸 동영상으로 찍은 것 같은데. 예, 1983년 동해중부 지진 수면 변이. 맨날 우리 자료실을 이놈 저놈이 다 뜯어다가 지네들 자료처럼 다 쓰고 있습니다. 장주기파 이런 말이 나는데 굉장히 롱 웨이브를 장주기파라고 그럽니다. 이런 건 뭐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부진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주기파에 의해서 항내 변이를 얘기합니다. 새만금 신암 이거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 봤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건설을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한다느니 어쩌느냐 하는데 여기 하나를 아마 포스코 건설이 졌어요. 포스코 건설이 파랑 변형 실험 홍원항은 그러니까 뭐 어항입니다. 홍원항이 어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항구를 구분을 할 때 무역항 제일 규모가 큰 거고요. 무역항. 그다음에 연안항은 무역항보단 규모가 작은데 어항보단 규모가 큰 거를 연안항이라고 그러는데 새만금 신항 같은 거는 무역항으로서 제일 규모가 큰 우리나라. 그다음에 홍원항은 어항입니다. 어항. 그러니까 조그만 항구다 그 말이야.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죠. 별로 이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걸 뭐하러 하냐? 어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와서 하는 거죠. 미포 여기 보니까 여기는 울산인 것 같은데 울산항은 되게 이제 탱커들이 많이 오는 데죠. 석유 화학 시설. 아까 S-오일도 이 동네다가 짓는 거니까. 걔네들이 올라가려면 항만 시설이 많아야지 돼요. 마리나는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화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본격화 되겠지만 이건 외국이겠죠. 여기 이렇게 요트나 보트 같은 걸 이렇게 정박시켜 놓는 거죠. 이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 파도도 굉장히 작게 움직이게 설계가 돼야지 됩니다. 왜? 크게 움직이다가 얘 망가뜨리면 이거 하나에 몇십만 달러짜리 그런 것들인데 비싼 장비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해안 보전, 이거 속초의 영랑호, 양빈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래를 인공적으로 바닷가에 갖다 붓는 걸 양빈이라고 합니다. 양빈.
용어는 제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쓴 용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이거를 흔하게 쓰죠. 이제 좀 있으면 해운대가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하는데 하기 전에 양빈을 먼저 한다. 모래를 사다가 갖다 붓습니다. 왜? 그래야지 와서 파라솔 펴놓고 선탠도 하고 놀고 그러죠. 그래야지 와서 돈 쓰지. 그러니까 관광 차원에서 쓴다. 이거 우리나라만 양빈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브라질의 그 유명한 코카카바나 해변도 양빈을 하고 있더라 그 말. 제일 쉬운 방법인데 제일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제일 손쉽게 찾는 방법이죠.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해안 보존을 위한 시설들인데, 돌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출된 방파제를 돌재라고 그러고, 잠재는 이거 이제 구조물에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한 이거 일본 건데요. 물속에다 방파제를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요걸 집중적으로 한 5년 정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그쪽에서 실험하고 저는 이론적인 거 하고 수치 해석을 해가지고 잠재를 했는데, 해운대 앞바다에도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가 하도 이게 씻겨 내려가니까 여기다 물속에다 방파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메인테너스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해수욕장에 온 그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면 후원하다, 좋다. 여기 방파제가 막 있으면 시야가 안 좋죠. 그렇지만 이건 물속에다가 지어놔서 좋습니다. 그 여기서 양빈을 이렇게 펌프로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내가 브라질 갔을 때도 코카카바나 해변은 덤프트럭들이 와서 모래를 부리면 그레이더 가지고 이제 그거를 모래를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준설석 같은 것처럼 이렇게 펌프를 하는데 이게 모래를 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청계천 조 밑에서는 이렇게 백호가 이렇게 물속을 이렇게 빼는데 바닷속에서는 깊으니까 이게 안 닿아요. 그래서 준설선이 따로 있습니다. 준설선이.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현대건설에서 고려호라고 아주 유명한 큰 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얘는 우리 집에서 쓰는 청소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쭉 빨아들여가지고 모래를 딴 데 보내주면 되죠.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그걸 뭐 삽으로 가지고 이렇게 퍼내는 게 아니고요. 항구들이고. 여기 투기라는 말이 있어서, 준설이라는 말은 제가 설명했고, 땅 투기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항구 같은 거를 지면은 거기서 이렇게 바닷속에서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지 됩니다.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고 그냥 한양대 대운동장에 갖다 놓는 거 아니고, 그런 거를 갖다 놓는 장소, 그걸 투기장이라고 해요. 투기장. 그래서 그런 투기장은 그런 뻘 같은 걸 놔두면 집안이 연약하니까 그 위에다 구조물 같은 걸 공사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 집안을 다시 처리를 해가지고 투기장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야적장, 건물 짓는 이런 것들을 지을 용도로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 취별, 이건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겁니다. 수질이 오염되면 이렇게 물고기가 전부 저렇게 폐사할 수도 있고 적조가 나고, 우리나라는 좀 무식하게 아직도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적조 나면은 뭐 황토가루 갖다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이런 거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양 쓰레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데, 해양 쓰레기는 뭐 아직까지는 회사에서나 대학 교수들이 수치 해석으로 하진 않습니다. 여기 딱 나왔네. 이게 아마 그 태안에서 지난번에 허베이 스프리트가 기름 오염된 거. 얘 보세요. 얘
무슨 새, 바다 새의 일종인데 아주 까만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저희 연구실도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요 입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은 입자를 넣어가지고 각 입자가 어디까지 번져나가는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 해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저 밑에 목포 앞바다까지 가면은 얘가 거기 가면은 조류야 해류에 의해서 글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뭐 입자를 한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이렇게 투척을 해놓고 걔 하나하나의 입자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수치 해석 방법에서. 이건 동일본 지진해일 때 아마 사진들인 것 같은데, 지진해일에 의해서 이렇게 방풍림이 바람을 막아주는 그 바닷가에 있는 숲인데 거기를 통과해서 이게 인가로 밀려오는 지진해를 사진 찍은 겁니다. 요거는 일본 학자들도 약간 상충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숲을 만들어 놓으면 지진해를 막아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다른 주장 이면에는 이게 이제 숲이 있는데 결국은 나무죠.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유속이 여기에 유속하고 나무 뒤쪽에서 유속하고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나무 뒤쪽이 훨씬 빠르죠. 왜? 단면이 줄어들었잖아요. 나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진다. 그거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학회 가서 뭐 그 논문 발표하는 걸 좀 들었더니 이건 이제 인가를 덮치는 거고 뭐 그런. 이제부터는 이제 유명한 모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랑 모형으로 유명한 게 스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Simulating Waves Near Shore. 파랑 모형. 제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들이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런 거는 없지만 이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이렇게 유명하진 않고 이것도 해수유동도 이거보다는 델프트 모형이나 다른 모형들이 더, 이거는 많이 쓰요. 환경 쪽에서 많이 쓰는 EFDC 모형은 이거 다 공짜입니다. EFDC는 미국 환경청에서 이걸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속 방정식, 그러니까 질량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고, 여기는 물질 보존 방정식이라는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적절히 결합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EFDC는 아주 유명한 모델입니다. 저건 모델 아마 공짜로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고, 요거는 현대건설에서 지금 많이 쓰는 캐드머스 서프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프로그램이 공짜인 걸 거예요. 공짜 연속 운동량 방정식 캐드머스 서프. 플로우 3D도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상용 모델입니다. 돈 받고 쓰는 거예요. 이것은 잘 안 쓰고, 폭풍의 일은 이거보다는 에드서크라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더 유명합니다.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현장에서 관측하는 것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현장 수치 해석을 했다든지 수리 모형 실험을 했을 때 예측을 했어요. 조영식 교수가 지진해일이 어디서는 1m가 올라갈 거고 2m가 올라갈 거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자기네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왜 이렇게 지진해를 어서 많이 또 가져요? 요거는 그때 일본의 어느 지역인 것 같은데, 지진해일이 오면 이렇게 되게 화재가 많이 나요. 가스라인이 전부 파괴돼서 그렇습니다. 가스라인.
실제로 지진의 일은 뭐 우리나라에 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사하고 그러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단 폭풍의 일은 다릅니다. 작년에는 태풍이 거의 안 왔지만 평균 우리나라도 태풍이 1년에 2번 정도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거는 관측 자료는 많습니다.